블록체인 기술로 보는 돈의 미래. 톡톡 튀는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미래기술 토크쇼. 톡톡 튀는 블록체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칸입니다. 호재와 악재가 섞인 가상자산의 시장에서 이 블록체인이 앞당길 미래는 무엇일지, 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혁명의 그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백희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 방송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투자는 언제나 투자자 개인의 판단의 몫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 지난주는 저희가 이 가상자산 기술의 그 관련 산업 투자 규모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블록체인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의 사례를 알아봤잖아요. 이동통신업계와 또 백화점, 예술산업 등 이 대체불가 토큰인 NFT를 핵심 서비스로 좀 구축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했습니다. 이 NFT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또 다른 분야가 또 이 새로운 부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오늘 블록체인 문을 두드릴 새로운 산업 분야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예, 메타버스는 초월 및 가상을 뜻하는 메타 세계의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요. 네. 다시 말해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그런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메타버스가 좀 스마트폰, 뭐 컴퓨터,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방송이나 우리 실생활에서 심심치 않게 메타버스라는 글자를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일상에 아주 가깝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메타버스가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좀 생소한 그런 단어겠죠? 네. 그건 바로 메타버스 자체가 가상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게 결코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세계에서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있죠. 카니 씨는 버스 안에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 혹시 무엇을 하는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기술의 미래만 꿰뚫어 보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 행동까지도 예측 가능하신 건가요?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주머니나 가방에서 카니 씨는 버스를 타면은 제일 먼저 꼭 꺼내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스마트폰일 겁니다. 맞습니다. 맞아, 정확하고요. 버스 안에서 휴대폰으로 뭐 웹툰도 보고 드라마, 뉴스 이런 것들 보죠. 네. 버스 안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저도 휴대폰을 보는 그런 이 사람 중에 하나예요. 늘 휴대폰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휴대폰을 보고 휴대폰을 집중해서 곧 스마트폰의 세상에 들어간 것처럼 예, 그렇게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물질은 세상인 아날로그 지구에 있지만 우리는 생활은 점점 디지털 지구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이 디지털 지구라고 표현하시니까 마치 게임 세상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점점 더 이 디지털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재밌죠. 네, 그리고 제가 그 모르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들어가니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밟고 있고 살고 있는 이 땅 지구에서 아무리 건물을 짓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때로는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의 욕구를 늘 전부 다 채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 디지털화된 시장으로 들어가고 그 세상에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실 세계와 같은 새로운 공간의 인터넷을 만드는 건데요.
그것을 3차원보다 입체적으로 구현해 가상 세계가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중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저도 제가 경험해봤던 세계가 메타버스가 아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마침 버스 안에서 제가 그동안 뭘 했는지를 떠올려 봤는데요. 그 증강현실 게임이라고 했던 굉장히 핫했던 예. 포켓몬고라는 그 예. 예전에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이 증강현실로 세상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포켓몬고는 그럼 메타버스였나요? 예, 그렇다고 하면 포켓몬고를 혹시 해보셨어요? 재밌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카니 씨는 이미 메타버스를 경험하신 겁니다. 실제 세상과 게임 세상 속에서 합쳐서 이렇게 그것을 이 현실화 속에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예. 또 영화 아바타나 매트릭스 같은 영화 속에서도 등장하는 다른 세상의 메타버스도 대표적인 애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메타버스는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라는 의미를 지닌 만큼 하나의 고정된 개념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은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로 단정 짓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메타버스의 유형은 어떻게 체계가 정립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술 연구 단체 ASF는 메타버스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카니 씨가 해보신 포켓몬고의 증강현실 세계, 네. 예, 그리고 라이프 로깅 세계, 예, 그리고 거울의 세계, 가상의 세계, 이런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예. 제 기억에 이 포켓몬고는 실존하는 물건이나 이런 공간이 있어야지 완성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포켓몬고를 할 때 보면은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뭐 이렇게 증강현실 세계라는 바탕으로 디지털 요소를 가미해서 덧칠해 놓은 것처럼 네. 그거를 캐릭터를 찾고 뭐 이러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주 이 판타지한 요소를 접목시켜서 다양한 세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카니 씨는 유튜브에서 유튜버로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어떤 영상을 주로 업로드 하시나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브이로그나 일상 이런 것들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카니 씨는 라이프 로깅 세계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라이프 로깅은 삶의 기록을 뜻한다는 단어로 나의 동선, 건강, 취미, 생체 정보 등의 다양한 그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록하는 것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아니면 인스타그램, SNS를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기록될 수 있고 네. 휴대폰 위치 기능이나 나의 검색 기록 등을 저절로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라이프 로깅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기록된 정보를 의미하는데 뭔가 단순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모아진 기록들을 빅데이터로 정리해서 다른 메타버스 요소를 활용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도 있죠. 이미 제가 이 메타버스를 사용해서 많은 경험을 해왔다는 게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혹시 남은 두 가지는 어떤 게 있죠? 다른 유형은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과 더 가까웠기 때문에 놀라실 텐데요. 혹시 아이돌 팬카페에 가입해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학창 시절에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이돌 팬카페에서 활동한 경우에나 온라인 화상 수업 또는 화상 회의 또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울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저도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요. 거울 세계라는 건 현실과 똑같은 세상을 정보를 취합하거나 가공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현실 세계 지도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무궁무진하게 발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거울 세계를 활용해서 예시로 배달이나 택시, 숙박업, 그리고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 세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유는 메타버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든 상상이 만든 것이든 새로운 세상을 디지털화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연결하는 메타버스의 이 라이프 시대에 정말 듣기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이 메타버스가 경제 핫 이슈 그리고 핫 키워드 이렇게 두 가지 이관왕을 차지할 만큼 최근에 더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메타버스가 최근에 큰 화제가 되는 다양한 기술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온라인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증가한 것도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네. 예.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세계에서 사업 패턴이 차질이 대응하면서 디지털 기반의 경제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상 공간으로 활용하는 메타버스의 기반으로 이 화두를 떠오르는 것을 보면 단순히 순수한 그 반응이었고 금융업계에서도 역시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예. 유용하면서 기특한 메타버스인데 저희가 이 경제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 메타버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융 분야에서 좀 활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예. 우선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개념을 통하여 이렇게 핀테크와 비대면 금융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예.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죠. 핀테크 네. 이 어떤 여러 가지를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주요 금융사의 소위 국내에서 MZ 세대로 불리는 온라인 주 이용층을 타겟으로 고객 선점을 하여 이러한 메타버스 기반의 확장을 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증권사나 은행, 카드사,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권의 주요 회사들은 메타버스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를 일환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산업 분야에 많은 뛰어든다고 지금 뉴스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이 가상 공간 환경을 만들어서 익명화된 가상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투자 분석이나 세미나처럼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면서 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국내 여러 금융사에서 아주 발빠르게 시도한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투자 관점에서는 이 메타버스는 어떤가요? 메타버스 관련돼서 디지털 자산에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대표적인 거로 볼 때는 우리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NFT라는 것을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네, NFT 정말 반가운 이름인데요. 이 메타버스와 또다시 또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면 이 둘의 결합이 좀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주로 이더리움 플랫폼의 블록체인 활용하여 안전하고 불변적인 방법으로 소유권을 문서화하는 것이죠. 예. 모든 정보가 공용 블록체인에 저장되므로 사기를 친다든지 가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지불 증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메타버스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NFT는 소유권을 증명하기 때문에 자산을 낯선 사람 사이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NFT 소유자가 서로 다른 온라인 환경 간에서 디지털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메타버스의 가상 토지는 실제 NFT 중심으로 대표되며 가격은 실제 부동산 가격에 하기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2월 NFT 기관의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의 가상 토지가 150만 달러에 판매되는 기록적인 가격에 팔린 바 있습니다. 네. 이런 디지털 토지 플롯의 구매자는 창세기 토지 플롯은
엑시 인티미티에서 가장 드물고 가장 좋은 위치에 네. 플롯이라고 언급하면서 여기에 이 가상 공간에서 여기가 제일 좋아. 네. 이 가격은 엄청 비싸. 뭐 이렇게 하니까 실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것처럼 강남 땅을 사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 투자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최근 아디다스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현실 플랫폼이자 메타버스의 선두주자격인 디센트럴랜드 그 이벤트가 대표적인데요. 아바타가 신을 수 있는 디지털 아디다스 신발을 무료로 주면서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메타버스 참여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접근하고 기존 고객의 참여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물리적 체계와 디지털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셈이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어떤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과 브랜드들이 메타버스에서 굳건한 위치를 만드는데 그리고 선점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 한 공간에서 모여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교류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의 개념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에서도 이 메타버스가 핵심 콘텐츠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전망은 어떤가요? 금융회사들이 금융 거래를 중심으로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쇼핑업체들이 쇼핑의 중심으로 메타버스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처럼 게임 업체도 게임을 중심으로 어떤 메타버스 금융 쇼핑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구축하기 하는 부분을 많이 구성하고 있는데요. 국내 블록체인 게임 업체가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블록체인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는 P2E 게임 아니면 NFT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메타버스가 함께 이렇게 접목된다고 하면은 상황이 조금 약간 달라집니다. 현재 네이버 제트가 서비스 중인 제트토의 경우 메타버스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직접 생산한 콘텐츠를 판매해가면서 이 획득하는 수익을 현금화로 할 수 있지만 사행성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콘텐츠 대부분이 미니 게임들로 구성되어 있고 약간 지금 아직은 발전돼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게임 서비스가 아닌 메타버스의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물 관리 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약간의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결국 이 모든 산업 분야의 뜨거운 관심사인 만큼 결국 블록체인 게임 업계와 또 메타버스 업계 모두 어느 쪽에서 먼저 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지 그 기출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최종 진화의 형태의 가상세계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금융, 쇼핑 아니면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나 뭐 이런 부분을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문제로 인해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 게임과 메타버스의 관계는 계속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이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미래가 멀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메타버스가 가상 공간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경제 활동에 관련된 이 재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이 서비스 확장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용자들을 위한 콘텐츠를 회사에서 모두 생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용자들은 직접 생산한 콘텐츠를 판매를 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면 현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재화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복잡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겠죠. 네, 이렇게 메타버스 기반 서비스의 국내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지금 세상에서 부각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새로운 용어에 어떤 것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활용하는 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대부분의 지금 현실입니다. 메타버스는 뭐 다른 그 금융기관이나 아니면은 일상 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교육기관에서 엄청난 그 효과를 누릴 거라고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지금 현재는 전 세계인들이 한꺼번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디에서 듣던 간에 자기 그 나라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가상 공간의 현실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될 것으로 저희는 메타버스를 예상하고 있고요. 메타버스는 어느 쪽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산업의 방향이 달라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발전에 메타버스 기술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로 모든 그 분야에서 관심사로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향후 메타버스가 더욱 발전에 따라 다양한 투자 수단과 아니면 가치를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기술적인 흐름에 맞춰 온라인 투자 주체들이나 투자 의미에서 사실 요즘은 그런 부분에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곳에 R&D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을 하죠. 그런 다양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현실에서 보여지는 그 관점입니다. 네, 다음은 블록체인의 새로운 소식을 다뤄보는 시간이죠. 블록체인 핫 이슈 점검 톡톡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예, 최근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행사인 2022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서울에서 개최됐죠. 네. 예, 그곳에는 이번에 이더리움 창시자인 부탈릭 부테인이 왔었고, 전 세계의 최고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거대 참석하는 그런 과정을 겪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는 외국인이 한 40%, 7천 명 중의 세미나 중에서 한 40%가 외국인이었다는 것도 굉장히 이 핫한 이슈로 네.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비탈릭 부테린의 한국 방문 덕분에 현장의 참석자들의 그 참여 열기가 더욱더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전 세계 블록체인을 움직이는 이 별들의 행사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나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디파이, NFT, 메타버스, 웹3 등의 주제로 기초 연설과 패널 토론, 워크숍 등 여러 가지를 진행했는데요.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갈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의 한국 방문이라고 해서 좀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이더리움을 만든 이 천재라는 상징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비탈릭 부테린이 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어떤 화두를 던졌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비탈릭 부테린은 앞으로 2, 3년 내에 네. 가상자산의 결제가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중앙기관을 거치지 않고 다양한 소액 결제, 인터넷 네트워킹을 통해 간편한 디지털 현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이를 위해서 블록체인 생태가 더 안전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그런 발표를 했죠. 이 전제 조건이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자산 결제의 현실화를 언급했다면 뭔가 이 전제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이번 2020년도 초에는 어떤 하드포크에 대한 이더리움의 여러 가지 하드포크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도 있었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더머지라는 머지라고 하죠. 그냥 우리들 네. 이더리움 머지라고 하는데 네. 그것을 추진 중으로 오는 9월 이 서비스를 그렇게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이 하드포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하드포크를 하면 더 이더리움 수수료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어떤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 지금 보면은 저희도 이제 예상하기로는 하드포크를 했을 때 약간의 수수료가 많이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네. 지금 바로 어제 아니면은 일주일 전 정도만 해도 이더리움 수수료가 그동안에보다는 많이 내려갔고 네. 속도도 많이 빨라진 거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제 채굴 회사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이 발표를 한 거는 머지 업데이트가 되면,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되면 수준은 낮아지고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상자산의 결제가 현실화가 되고 대중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그 머지 업데이트의 내용은 뭔가요? 이용자들이 업데이트 이후에 이더리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현재 이더리움은 자급증명을 채굴 방식으로 택하고 있는데요. 이 자급증명 방식을 지분 증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머지 업데이트의 핵심입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이더리움 채굴 방식을 변화를 주는 건데요. 바로 이더리움 2.0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죠. 네. 이에 비탈릭 부테린은 보안성을 토대로 한 레이어 1의 효율성 및 확장성을 기반으로 하는 레이어 2를 얻는 그런 일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업데이트가 곧 마무리
되면 이더리움의 거래 속도가 비약적으로 엄청나게 빨라질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빨라지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이더리움은 초당 거래 속도 TPS라고 하죠. 네. TPS가 20 정도가 지금 현재는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향후는 500에서 1000 정도가 될 거다. 그 이후에는 더 데이터를 압축하는 데 강화를 하게 되면은 6000까지도 뛸 수 있다는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서 가상자산 결제 현실화 전제 조건 중에 바로 이 수수료 부분도 있었는데요. 수수료는 어떻게 낮춘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이제 이번 년 2022년 초나 네. 2021년 말에 보면은 이더리움 수수료가 우리가 이제 게스라고 하는데 게스 요금이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5만 원, 2만 원 이렇게 네. 결제를 할 때 있었어요.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먹으러 가서 1,500원짜리 커피를 결제하는데 5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싼 것 같은데요. 네, 안 먹겠죠. 안 먹죠. 네. 너무 돈 주고 비싸요. 사지. 네. 예. 그런 부분에 사실 이제 많은 과징한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이 트랜잭션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결제하면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됐었습니다. 네. 그것은 어떤 꼭 이 블록체인 세계에서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속도 시스템에서는 꼭 이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 과제인데요. 앞으로도 수많은 그런 부분에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데 비탈릭 업데이트가 끝나면은 노럽을 통해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다고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더리움 체인이 외부 거래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이를 묶어 결과만 이더리움에 기록하는 작성법을 채택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효율성과 확장성을 제고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압축해 놓기 때문에 정보 처리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처럼 많은 거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노럽을 하기 때문에 네. 속도가 빠르고 처리 속도도 빠른 반면에 수수료도 대폭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어떤 좋은 업데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트랜잭션이 가능해지면 비금융 영역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부탈릭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탈릭 부타린 외에도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설립자인 자오 창펑인데요. 자오 창펑 CEO는 또 어떤 화두를 던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오 창펑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네, 부자예요. 부자겠죠. 중앙에 부럽습니다. 중국에서 일단은 최고의 부자 네. 구도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없었어요. 네. 이번에 원래 직접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변경돼서 화상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섣부른 토큰 발행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오창펑은 토큰 발행 기업은 운영하는 것보다 발행하는 것이 발행 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보다 이제 토큰을 발행하는 게 좀 쉽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접하는 게 많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해가면서 이런 경우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큰 초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예전에는 IEO나 ICO를 할 때 발행 초기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토큰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팔았어요. 특히
다단계나 뭐 이런 부분으로 많이 팔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많이 봤고 지금 현재도 그런 그 피해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에 가상자산 이 시장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도 중요하고 네. 그렇게 유동성을 쪼개면 일부 국가적이 상대적으로 유동성을 훨씬 이렇게 작아지게끔 법제화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별 가상자산 규제 여파로 전반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의 그 어떤 법적 규제 때문에 이 유동성 공급이 저하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제에 막혀서 그 가상자산의 시장의 발전 속도가 국가별로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으로는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야시우라는 그 애니모카 브랜드의 회장이 있는데요. 네. 웹3라고 하죠. 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웹3 시대를 주도할 가능성은 서구 국가가 아닌 아시아 국가가 웹3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야시우 회장은 지난 2017년 세계 최초의 NFT 기반인 게임 클리코키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인수를 시작으로 NFT와 플레이2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NFT 거래 플랫폼은 오픈시, 디센트럴랜드라고 하죠. 그 거래 시장 등의 이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글로벌 오픈 메타버스 더 샌드박스를 인수하는 등 블록체인 게임의 선두주자로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야시우 회장은 NFT 등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웹3, 뭐 사실 이제 저희는 웹3라는 그 용어가 조금 익숙치 않습니다. 저희한테는 웹 3.0, 네. 웹 2.0, 네. 이것이 이제 많이 익숙한데 이제 요즘은 그러죠. 웹3라는 그 용어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3에 대한 그 시장이 삶의 모든 부분을 바꿀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웹3에서 콘텐츠가 자산이 되는 것이 그것이 플랫폼이 되는데 자산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이 보장되면 P2P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네. 하였고요. 이를 통해 수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서부권보다는 아시아 지역은 거부 반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 발전이나 활용에 있어 많은 장점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사장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런 의견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더 샌드박스 사업개발 총괄은 네. 웹2의 시대를 이제 예전에 웹 2.0이죠. 1990년대에 2.0 시대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했는데요. 웹2의 시대를 보면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수평 시장에서 이후 에어비앤비와 같은 버티컬 시장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입니다. 이 같은 패턴은
NFT 및 메타버스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어한 총괄은 앞으로 웹3 흐름이 나타나며 버티컬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픈시와 같은 대형 마켓플레이스와 경쟁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웹3 기반에서 버티컬 시장으로 나아가 더 많은 것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메타버스처럼 유틸리티가 강조되는 가상 공간에 적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요소로 이호환 총괄은 콘텐츠를 꼽았습니다. 네. 메타버스 공간에서 버티컬 시장이 발전하려면 충분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를 통해 수요가 커져야 한다는 그 전망을 내세웠고, 또한 이호환 총괄은 향후 메타버스의 생태계의 핵심은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다양한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공통점이 보이네요. 바로 이 웹3를 표방한다는 건데요. 웹3가 정말 이 대세긴 한가 봅니다. 그런데 웹3를 내세운 플랫폼들의 경쟁력이 과연 이 기대치를 따라갈 줄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번 행사에서 다수의 그 블록체인 메인넷 프로젝트들이 웹3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저마다 블록체인 게임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게임 개발자들이 주목을 끌만한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웹3라는 방향은 맞아요. 예, 맞는데 그것만을 쫓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신뢰 구축이나 그런 부분에 등한시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클레이튼과 솔라나입니다. 예. 클레이튼의 경우 네트워크의 장애 그리고 낮은 글로벌 인지도, 크로노스 다오를 비롯한 디파이 NFT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이렇게 논란 속에서 청산한 사실들이 있죠. 그런 부분이 부정적인 요소로 꼽히기도 합니다. 솔라나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 솔라나는 올해 6번이나 메인넷의 정체 현상을 발생했었고, 최근에는 솔라나 기반의 그 슬로프 지갑의 그 해킹으로 인한 $800만 이상의 그 여러 가지 이 탈취로 인해서 그 피해 사실을 많이 그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네트워크나 보안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솔라나 디파이 프로젝트 중 총 예치금이 비중이 컸던 세이프 프로토콜 창시자 형제들이 그 솔라나 TVL을 이중 카운팅의 허위로 부풀린 그 사실이 있는 거로 이렇게 그 발표되면서 솔라나 프로토콜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모래에 의해 쌓은 성이 금방 무너지듯이 사상 누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웹3라는 비전이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신뢰 구축은 내실을 기하지 않는다면 사상 누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항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용어에 대한 가벼운 새로운 용어를 접했을 때 급하게 접하게 되면은 가벼워지는 게 있어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벼워지는 게 본인한테 가벼워집니다. 첫째는 새로운 용어, 처음에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 코인, 아니면 블록체인, 아니면 메타버스, NFT,
지금 현재 웹3 처음 듣는 용어야. 새로운 건가 보다. 그렇게 했을 때 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가벼워지는 게 일단은 자기 몸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네. 두 번째는 주머니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용어가 있으면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투자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보 전진을 위한 부분에서 일본 후퇴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용어가 어떤 사람들한테 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선두주자다, 처음이다, 투자해라 뭐 이런 많은 권유를 받게 됩니다. 주위에서. 네. 예, 그런데 그 주위에서 많이 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나타나면서 2014년, 2015년, 2016년 제일 우린 한국에서도 활발했던 다단계 시장 그리고 불법 이 다단계 시장에서 피해자들이 속출을 하고 지금도 속출하는 이유가 새로운 시장의 시작이다. 지금 빨리 다른 사람들이 경쟁하기 전에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최초다.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자면은 자신이 그 부분을 새로운 용어가 태어났네. 그러면 그것이 먼저 뛰어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용어가 시작돼서 안착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머릿속에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전한 블록체인 시장 그리고 메타버스의 시장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웹3 저희가 그 프로그램 용어로 웹 3.0 시장을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시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을 통한 탈중앙화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가상세계 또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한 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메타버스로 그 전반을 분석해 설명해 주신 이사장님, 오늘도 정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블록체인이 가는 길에 트렌드가 보입니다. 톡톡 튀는 블록체인,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